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의 손용공 교수입니다. 자, 이번 2022년도 4월 2일 날 시행되었던 국가직 기출문제 해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국가직 보호직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결과 여부를 떠나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만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또 지방직도 있고 또 내년도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함께 다시 한번 또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실패라는 건요. 다시 도전하라, 다시 시작하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번 2022년도 4월 2일 날 국가직 보호직의 사회복지학 개론에 약간의 좀 특징들이 있죠. 바로 이제 올해부터는 바로 사회복지학 개론이나 관련된 그 과목들이 이제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과거의 선택 과목과는 다르게 약간 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예. 요번에 그 예상과 동일하게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지역적인 문제가 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좀 포괄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학 개론은 총 여러 가지 과목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약 60% 이상이 바로 사회복지법, 제도, 행정 영역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20문제 중에 한 8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바로 사회복지 정책 행정법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번 국가직 보호직에서는요. 이 영역에서는 약 45% 정도. 그러니까 한 8문제 정도만 9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부분인데 이번 국가직 보호직의 특징은 바로 여기서 9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가족 대상으로 하는 집단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한 문제도 아니고요.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바로 9문제가 출제가 돼서 약 45%.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에서는요. 바로 아동복지하고 정신건강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사회복지 정책법 행정 영역이 9문제 45%가 출제가 되었고요. 사회복지 실천, 자, 인행사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 물론 요번에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지역사회복지 한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한 문제씩 출제가 되거나 2문제 안 나오거나 또는 안 나오거나 2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했으니 자, 요번 국가직 보호직에서 지역사회복지론과 그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이 출제가 되었으니 바로 그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복지론 바로 사회복지 조사론이 각각 한 문제 이상씩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 쪽에서는 요번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다? 바로 이제 척도,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라는 이 척도 부분하고 그다음 또 뭐 바로 신뢰도하고 타당도라는 부분 요 두 가지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뭐 했습니까? 요번에 바로 신뢰도, 타당도 그 중에서도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었잖아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직에서도 신뢰도, 타당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척도에 대한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바로 이제 아동복지하고 바로 정신건강이죠. 우리가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아동복지법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 부분에서는 핀트는 빗나갔지만 아동복지법에서 출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아동복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어요? 바로 아동에 대한 종합실태조사가 이제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그리고 바로 이제 자립지원 계획도 3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바로 성과평가도 3년마다 한다. 그래서 333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도 출제가 되었잖아요. 이번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꼭 알고자 하는 부분이 뭐였었어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바로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 요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잖아요. 뭐가 출제가 됐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그리고 또 하나 정신건강 물리치료사 아니죠. 바로 작업치료사죠. 물리치료사 아니고 작업치료사입니다.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근데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돼서 정책과 법과 행정 영역에서는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가치라는 부분, 뭐 S.B. 앤더슨에서부터 요번에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부분들이죠. 바로 에밀 듀리켐이라는 요 사람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발달사 부분이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들, 구정작길 쓰공 개정, 이거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죠? 바로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영국과 미국과 독일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역사를 묻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전제조건 세 가지, 전제조건, 사회보장, 사회보험을 이루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죠. 하나는 완전고용,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요 세 가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자 사회복지 모형에서는 대표적으로 웰렌스키와 르보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투자국가, 이거 출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사회투자국가는 뭐예요? 앞으로는 과세나 지출보다는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죠. 과세, 지출이 아니라 투자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 투자는 인적 자본 투자가 있고 사회적 자본 투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적 자본 투자가 중요하다. 그 중요한 핵심 대상 누구다? 아동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 쪽을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사회투자국가였잖아요. 그 부분 출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과정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평가, 바로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역사,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사회복지 실천 부분에서도 이제 9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45%. 그래서 통합적 접근, 핑커스하고 미난이 말했던 뭐 4체계 모델부터 뭐 6체계, 콤튼과 갤러웨이 6체계 모델하고 같이 연결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면접과 관련된 부분, 바로 그래서 면접에 대한 개방형 질문하고 폐쇄형 질문, 요거 이제 2021년도 지방직에서도 나왔던 문제였잖아요. 근데 요번 2022년도에 국가직에서도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대상으로 하는 문제 3문제, 집단, 그리고 기록과 평가에 대한 문제 1문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에서는요,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묻는 문제가 1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 쪽에서는 바로 신뢰도하고 타등도, 그 중에서도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9문제, 즉 45%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에서는 아동복지에서는 아동복지법 1문제, 그리고 분야별 사회복지에서는 정신건강복지, 즉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 1문제, 그래서 2문제, 즉 10%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를 상, 중, 하로 나누게 되면요, 가책형 문제에서는 바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는 3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하고 17번, 18번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중정도 수준에서도 3문제인데요. 4번, 16번, 20번 문제가 난이도가 중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 즉 난이도가 좀 낮고 좀 평이했던,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좀 비슷한 문제들은 바로 이제 14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는 중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웰렌스키와 르보. 자, 웰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했던 바로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적 개념하고 자녀적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녀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자선과 그다음에 사후, 그리고 치료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자녀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사회제도에 대한 기능을 임시적으로 보충적으로 의미한다. 자, 임시적이면서 보충적인 것은 자녀적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제도적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도적 개념은요, 사회복지를 가족과 시장 경제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특하고 필수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 독특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 이게 바로 제도적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자, 요 세 번째 문장이 지금까지 계속 출제가 되었던 문장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가족과 그다음에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때 사회를 유지하는 것, 사회를 유지할 때, 그래서 필수적인 기능은 바로 모든 국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녀적 개념으로서는 사회복지는요, 사회제도를 사회의 유지 그리고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제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자,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적 개념은 전체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취약계층, 즉 문제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접근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유지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뭐가요? 자녀적 개념은. 그래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즉 제도적 개념에서는요, 사회를 유지하고 필수적인 사회제도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자녀적 개념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1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사회제도에 대해서 그 기능을 임시로 또 보충하는 것은요, 자녀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이죠. 자,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에서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 자, 엘리자베스 국민법 몇 년도? 1601년도. 구호 대상을 노동 능력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노동 능력이 없는 그런 빈민들은 바로 구빈원에 강제 수용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들은 구빈원에 강제 수용을 했다. 그리고 인보관은 바로 민간 자선단체에서 만든 거죠. 인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바로 다양한 서비스와 계몽운동과 사회개혁 운동을 하는 것을 인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보관 운동은요, 구호를 중복을 피하면서 바로 우회방문들을 파견해갖고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원조를 제공해 주는 거, 이거 인보관 아니죠. 뭐예요? 자선주의 협회죠. 그죠? 그리고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중에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산재보험? 아니죠. 질병보험이 되겠죠. 그리고 1980년대 이때 이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잖아요. 영국에서는 1979년대 마가렛 대처가 철의 여왕이라고 하면서 신자유주의, 그리고 1980년에는 바로 미국에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래서 레이건노믹스라는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1980년대 이후에 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영향으로 복지제도에 대해서 근로연계제도를 공공급여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 서비스가 재편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신자유주의는 뭐예요? 국가가 담당했던 모든 영역들을 다 시장에 풀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국가가 했던 그런 영역들은 뒷짐지거나 팔짱 끼고 있어야 된다. 바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가게 되면 그 복지에 대한 급여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걸까요? 바로 민간 영역, 시장 영역에서 나와야지 공공 영역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바로 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지출도 축소, 감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공공급여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말씀드린 대로 1번 바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빈원에 수용되었다. 그래서 원내 구호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을 피하고 우회 방문원들 파견하고 그리고 적절한 원조를 제공해 주는 것은 COS,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되겠고요. 비스마르크,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그 3대 사회보험 중에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질병보험, 그죠?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는 민간급여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 바로 자유시장 경제체제, 시장 메커니즘, 동물의 왕국, 그죠? 바로 민간 영역에서 급여를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3번은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단계를 준비 단계, 기초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라는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구분을 했을 때 바로 기초 단계에서 행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자,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는 거죠. 우선 뭡니까? 자, 집단 구성원들이 선발 절차를 정한다. 자, 선발 절차를 정하는 것은 준비 단계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질적으로 만들 것인지 동질적으로 할 것인지 과업 집단으로 만들 것인지 치료 집단을 만들 것인지 선발 절차를 정하는 것은 초기 준비 단계에서 시작하는 거지 초기 단계는 아니잖아요. 예, 초기 단계는 먼저 그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모여지면 그 모여진 상태에서 이제 초기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각 구성원들이 집단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집단 구성원들의 저항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룬다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집단 내에서 이제 다양한 저항들 그리고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항과 갈등을 다루는 단계는 바로 초기 단계가 아니라 일반 중간 단계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의 규칙 그리고 참여자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것은 바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기업과 디귿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바로 초기 단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들이 갖고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이나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것도 바로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바로 집단 구성원들을 이질적인 형태들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구성원들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동질적 비슷한 또는 유사한 그 성격이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아서 만드는 이런 동질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폐쇄형으로 갈 것인지 개방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치료 집단을 할 것인지 과업 집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일까요? 집단을 구성하기 전에 바로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저항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 3번 문제도요. 나중에 지방직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라는 4가지 단계를 다른 영역에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초기 단계에서 물어봤다면 다음번에 준비 단계나 또는 중간 단계나 또는 종결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째는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변화를 그 시기별로 이른 것부터 이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우선 희망복지지원단. 자,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허브와 드림스타트. 우리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4년 단위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바로 2008년도에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바로 희망복지지원단이 2012년도 그리고 또 4년 뒤 2016년도에 읍면동 복지허브인데 이 3가지는 공통적인 부분이 3가지가 있더라. 뭐예요? 민간 협력 체계 구축, 통합 사례 관리, 시군구에 설치한다라는 거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은 언제? 2012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는 2016년도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하죠. 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는요.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인데요. 행복이음을 개통, 구축한 부분들이 언제? 자, 처음에 행복이음이라는 게 개통이 되었던 게 언제예요? 처음 개통되었던 게 바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통합을 했던 거, 개통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2010년도가 되겠죠. 그죠? 처음 개통이라는 건 뭐예요? 문을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 전산 시스템을 처음 문을 연 거. 언제예요? 바로 2010년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고요. 그 이후에 2018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하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합쳐서 이 혼재되어 있던 이 전산 시스템을 합쳐서 다시 한번 그 구축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018년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재구축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 번째는 가, 나, 다. 그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허브와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구축되고 개통 처음 열었던 것은 바로 이제
그 2010년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와 그리고 통합 사례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 욕구 조사를 위해서요.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이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초점 집단 인터뷰. 예, 초점 집단. 포커스 그룹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관련된 소규모 사람들에게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포커스 그룹 또는 초점 집단 인터뷰라고 얘기합니다. 델파이 기법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전문가들에게 우편물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의 의견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다시 또 재반복하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합의점을 도출한다. 그걸 우리는 합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익명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견해를 합의점을 도출해내가는 것을 합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델파이 기법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서베이라는 것은 자, 요 서베이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베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조사에서 보면 자, 사회복지조사에서는 조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조사의 방법은요. 첫 번째는 바로 양적 조사가 있을 테고요. 양적 조사.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질적 조사가 있겠죠. 자, 양적 조사하고 질적 조사의 그 기본적인 부분들은요. 바로 양적 조사는 서베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서베이 조사. 자, 서베이 조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직접 얼굴을 보면서 면접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대면 조사가 있고요. 대면 조사. 그 다음에 우편물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편 조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따르릉 예,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리서치인데요. 3분만 시간 되시겠습니까? 바로 전화 조사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번째는 바로 이메일 전자 조사가 있겠죠. 예. 전화죠. 여기는 전화. 또 여기는 이제 전자조사. 뭐 우편물이나 이메일이죠. 이메일이나 그다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조사하는 방식이 바로 서베이 조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베이 조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설문지 내용을 정해놓고 정해진 내용대로 질문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설문지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문지법. 설문 내용으로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의 형태들이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지 또는 질문지를 통해서 질문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적 조사. 질적 조사는 보통 이제 관찰 조사를 많이 하죠. 관찰 조사. 관찰.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판단 능력이나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어떤 형태들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관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베이 조사라고 한다면 이제 양적 조사가 되겠고요. 양적 조사니까 뭐가 있습니까? 확률 표집 방법이 있겠죠. 확률 표집 방법은 단층 집체라는 이런 형태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질적 조사. 자, 질적 조사는 비확률 표집 방법이죠. 모집 단위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뽑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달라요죠. 그죠? 예. 그래서 편판할 눈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방법이 양적이냐 질적이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서베이 조사를 양적 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서베이 조사는 설문지, 설문 내용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내용대로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대상들에게. 그래서 작성을 해서 우편이나 이메일. 자, 우편 조사가 되겠죠. 이메일 뭐예요? 전자 조사가 되겠죠. 그리고 직접 만나서 하는 거 대면 조사가 되겠죠. 다양한 형태들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서베이 조사가 되겠다. 그래서 대면 조사, 우편 조사 그리고 전자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 지표 분석. 자, 사회 지표 분석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고요.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 자, 이거는 뭐예요? 바로 지역사회 포럼이 되겠죠. 그죠? 예. 사회 지표 분석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공공기관이나 국가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자신의 연구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2차 자료의 형식으로 이제 가공을 해서 만드는 것을 바로 사회 지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포럼인데요. 바로 지역사회 대표를 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분석, 지표 분석이라는 것은 정부 기관이나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에서 수집된 그런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요.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사회 지표 분석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지역사회 포럼하고 이제 공청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계획들이 있죠. 이런 사업 계획들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는요, 공개된 장소하고 그다음에 시각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제한을 두지 않고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들도 갖고 있는 게 바로 공청회가 되어서 지역사회 포럼하고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더라. 자, 여기는 공청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고요. 지역사회 포럼은 바로 지역사회 대표를 하는 사람들을 초대해갖고 초대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 지역사회 포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법이죠. 자,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 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동에 대한 안전,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동과 그 보호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된다. 아동권리협약. 자, 아동권리협약은 뭐였어요? 여보 뭐였죠? 참여, 그 다음에 보호, 여보 발생이죠. 그죠? 예, 발달권, 그 다음에 생존권. 여보 발생이 바로 유엔에서 제정했던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여보 발생. 그죠? 자, 그래서 아동들의 권리, 그 다음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들을 수립, 시행하고요.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된다. 자, 여보 발생. 자, 참여권,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에는 보호를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얼핏 보면 맞겠죠. 그죠? 얼핏 보면 맞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요게 틀렸죠. 자, 아동이라는 건 뭐예요? 18세 미만의 아동이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를 시켜서 보호를 했어요. 그럼 다시 사회에 진출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죠. 다시 원 가족에 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이니까.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분리된 아동을 다시 가정에게 돌려보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사회가 아니죠.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아니죠. 예,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를 시켰고 보호가 끝났으면 다시 가정에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동복지법상의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묻는 문제인데요. 바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제3의 길. 제가 이것도 출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사회투자국가가. 자, 그래서 제3의 길에서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사회투자국가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어요. 자,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옳은 것만을 모두. 그래서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중요시 여긴다. 자, 제가 요거 그 기출 변형 문제에서 요걸 이렇게 바꿔서 낸 적이 있었죠.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기회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 이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하고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과세하고 지출보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 그 투자에는 인적 자본 투자가 있고 사회적 자본 투자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인적 자본 투자가 더 중요하다. 그 중요한 대상이 누구다? 아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까지 맞죠? 그죠? 통합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서로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죠? 그런데 사회정책을 경제정책보다 우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얘기는 없었죠. 그리고 시민을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 시민은요,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3의 길에서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서 교육과 강조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시민은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을 강조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답 확인을 하게 되면 바로 첫 번째에서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사회정책이 우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은요.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신개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 자, 구조기능주의 이론. 자, 구조기능. 바로 그 가족을 개인과 그다음에 사회를 중재하는 어떤 적용력이 있는 그런 단위로 보는 게 바로 구조기능주의 이론이고요. 갈등 이론이라는 것은 가족 내 어떤 이해관계나 그다음에 자원들의 불평등이 초점을 맞추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왜 소유하고 있는 자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 적은 사람들이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원에 대한 불평등과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건데요. 가족에 대해서 해석 혹은 가치 판단에 대한 가족에 대한 문제를 원인으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요.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부인은 가사에 책임지는 그런 역할 분담을 벗어나서 가족의 어떤 상태를 병리적인 가족 해체라고 보는 부분들이다. 자, 이렇게 남편은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부인은 가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역할 이론이라고 하는 거잖아. 자, 사회 구성 이론이 아니라 역할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갈등 이론이죠. 예, 역할 안에서의 갈등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갈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요. 갈등 이론은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고 그다음에 부인은 가사를 책임지는 거, 여기까지는 역할 이론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바로 가족에 대한 상태를 병리적인 가족의 해체라고 보는 거, 여기까지 본다면 갈등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할 이론과 함께 이렇게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병리적인 가족 해체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건 갈등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 이론이라는 거, 자, 포스트 모더니즘 뭐죠? 이걸 탈이론, 탈규제 뭐 이런 부분이죠. 탈이념.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다음에 상징적인 상호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한 사회를 지배하는 주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어떻게 내재화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걸 사회 구성주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알아두셔야 될 거, 갈등 이론이 바로 기존에 있었던 남편의 어떤 생계 책임, 그리고 아내는 가사를 분담하는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간에 어떤 병리적인 해체까지 나타나는 부분을 갈등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핑커스하고 미난이 제시하고 있는 체계들. 자, 핑커스하고 미난이 제시하고 있는 체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변화 매개 체계, 행동 체계라는 딱 4가지를 제시한 게 핑커스하고 미난이죠. 아시죠? 콤튼과 갤러리는 거기다 2가지를 더 추가해서 전문가 체계 그리고 문제 인식 또는 의뢰 응답 체계라는 2가지를 더 추가를 시켰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클라이언트 체계, 사회복지사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A양, 자, 클라이언트 체계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표적 체계, 자, A군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된 아버지, 자, 요게 바로 이제 표적 체계가 되겠고요. A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아버지는 표적 체계가 되겠죠. 행동 체계는 뭐예요? B 양이 문제 해결에 격려와 지지를 줄 수 있는 단짝 친구들. 자, 그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화 매개 체계에서 비행 청소년 A군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했던 법원. 자, 의뢰했던 법원 뭐예요? 의뢰, 응답 체계가 되겠죠. 문제 인식 체계죠. 자, 문제 인식 체계의 의뢰, 응답 체계는 핑커스하고 미난이 아니라 콤튼과 갤러웨이잖아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죠. 그죠? 의뢰했던 법원? 예,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의뢰 응답 체계, 문제 인식 체계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요거는 핑커스하고 미난이 제시했던 체계와는 관계가 없는 바로 콤트가 갤러웨이가 제시했던 그 체계 부분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뢰 응답 체계, 문제 인식 체계. 자, 요거는 핑커스하고 미난이 제시했던 체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9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해결 중심 모델 기술. 자, 해결 중심 모델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디세이저죠. 디세이저하고 김인수 선생님. 자, 요번에도 또 출제가 되었네요. 자, 디세이저하고 김인수 선생님이 했던 바로 해결 중심 그 기술에 대한 내용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게 바로 해결 중심 모델이 있잖아요. 해결 중심 모델은 크게 이제 6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5가지만 제시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하나가 더 이제 추가돼서 6가지를 제시했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이 갖고 있는 그 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쇼라는 부분이죠. 우선 예외 질문. 자, 딸이 가출 횟수가 지금보다 좀 적었을 때, 줄어들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그러니까 딸이 가출에 대한 횟수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적었을 때는 언제였냐? 예외되는 질문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성 질문. 자, 장기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다음에 건강 악화가 계속되었을 때 지금보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라는 부분들. 이거 뭐예요? 대처 질문 또는 뭐 극복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장기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건강 악화 그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제 대처 또는 극복 질문이라고 하겠고요. 관계성 질문은 뭐죠? 지금 아버님이 옆에 계신다고 하면 아버님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공무원에 합격하셨던 모습을 지금 보셨다면 아버지는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것을 이제 본인을 슬쩍 빼고 다른 사람 하나 집어넣어서 관계를 맺게 해주는 부분들이죠. 이걸 관계성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척도라는 건 뭐예요? 뭐 0점부터 5점, 0점부터 뭐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방하기 전에 0점이라고 했던 당신의 어떤 염려되는 그런 문제에 해결되는 상태를 10점으로 한다면 지금은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부분이죠. 점수화시키는 것을 바로 척도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뭐가 달라지면 오늘 복지관에 와서 상담을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까요? 라는 부분들. 자, 뭐가 달라지면 오늘 복지관에 와서 상담하기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라는 부분들 뭐예요? 이걸 보람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없었던 내용들이긴 한데요. 자, 보람 질문 이런 부분들이 되겠다. 그래서 대처 질문과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바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예,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해결 중심 모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인데요. 우선 예외 질문, 그 다음에 척도 질문은 옳은 표현이고요. 자, 옳지 않은 거, 바로 오답 확인을 보게 되면 대처 질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장기간의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건강 악화가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 그 힘이 무엇인지, 대처 질문 또는 극복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관계성 질문은요, 내담자하고 이제 중요한 관계 양식과 그 다음에 반응이죠. 자, 반응을 알고자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관계성 질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보면 이런 거죠. 자, 누구누구 씨는 어머니가 계속 계신다고 그 가정을 하고 제가 어머니한테 누구누구 씨 문제가 해결될 때 무엇이 달라졌겠냐고 물어본다면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관계성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람 질문. 뭐가 달라지면 오늘 복지관에 와서 상담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보람 질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바로 이제 그 디세이저가 제시했던 해결 중심 모델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대처 질문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내담자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새로운 힘을 갖게 해주고요. 자신이 자원과 그다음에 강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대처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베버리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3가지. 전제 조건 3가지 뭐 있었어요? 완전고용, 그다음에 가정수당, 가족수당, 그리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죠. 완전고용, 가족수당, 그다음에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그죠?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전제 조건이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베버리지 보고서는요,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보편주의의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비정액, 비기여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액기여 정액급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최저 수준에 대한 선별급여를 제시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맞는데 바로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부분이거든요. 자, 완전고용,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가 판사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라. 자, 그래서 베버리지가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요, 바로 완전 고용과 가족수당, 그다음에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요 세 가지를 제시했던 부분들이고요. 자, 전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에서의 폐쇄 질문보다 개방 질문이 더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폐쇄 질문보다 개방 질문. 개방 질문은 뭐예요? 폐쇄 질문이라는 건 질문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항목 안에서만 물어보게끔 해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예, 아니오와 관련된 뭐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폐쇄형 질문이라는 거죠. 예. 근데 개방형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즉 클라이언트의 생각이나 가치나 느낌이나 인식 같은 것을 이야기하게끔 해주는 것을 개방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본인이 갖고 있는 느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부분을 묻게 해주는 것을 바로 이제 개방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한된 시간 동안에 사실과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때는 폐쇄형 질문이 맞고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도 개방형 질문을 할 때는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으로 가는 게 맞겠고요. 면담의 마무리 단계에서 면담 내용을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료화시킬 때도 폐쇄 질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를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가치나 인식,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개방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지방직에서도 이런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직에서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방형 질문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바로 이제 개방형 질문은요, 그 내담자의 생각과 느낌과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격려하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1번, 2번, 4번은 다 폐쇄형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되게 쉬웠죠. 자, 영국의 사회복지의 발달 사이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그 법률을 제정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보면 구정작길 쓰공개정, 이거 다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구정, 정주법, 구정작, 작업장법, 구정작길, 길버트법, 구정작길 스페멜랜드법, 공장법, 그리고 개정구비법이다. 그래서 가, 다, 나, 마라,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제정 순서, 바로 구정작길 쓰공개정,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사회복지 행정 영역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총괄평가는 뭐예요? 바로 총괄평가라는 것은 바로 그 프로그램이 다 모두 다 끝난 이후에 평가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 여부, 그 다음에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방식이 되겠고요. 형성평가, 다른 말로는 과정평가, 중간평가, 모니터링 평가라는 거죠. 프로그램 중간마다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과정과 그 다음에 실행 중에 수행되는 평가 방식이 바로 이 형성평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 평가라는 것은 평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의 평가를 우리는 효과성 평가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 달성 평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과성 평가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비용 효과 분석. 자,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입 분석은 효율성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비용은 투입은 화폐 가치이지만 그 결과는 비화폐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질 때 바로 비용 효과 분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비용 효과 분석은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도 화폐 가치로가 아니죠. 성과는 비화폐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환산되는 부분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었어요. 그죠?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14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평가를 묻는 부분들이고요. 바로 투입에 대한 비용은 화폐 가치이지만 그 결과는요. 바로 비화폐적인 요소, 바로 재화나 용역으로, 용역이죠. 재화나 용역으로 환산되는 그런 평가의 방식이 바로 방식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의 비용 효과 분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신건강 사회복지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옳지 않은 것. 정신건강 사회복지라는 건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제반 서비스로 제공해주기 위한 부분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인데요. 정신건강 사회복지는 1차적인 대상은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말하며 그 가족은 1차적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1차적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상담과 지지와 그 다음에 가족조사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1차적인 대상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는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는요. 그 대상임을 동시에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주체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를 개입 방법은요. 개별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 방법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 개입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방법들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가족도 1차적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정신건강 사회복지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역할들이 되겠죠. 기능. 자, 16번 문제. 가족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는 거죠. 자, 기억에서 보게 되면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족 단위의 어떤 개입이 시행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요. 전문적인 권위를 가지면서도 가족과의 파트너십, 협력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된다. 맞죠? 그리고 가족 조각. 자, 가족 조각이라는 건 뭐예요? 마네킹처럼 말은 하지 않고 마네킹처럼, 즉 클라이언트가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라봤던 그 가족의 어떤 행태, 문제점, 이 병리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을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그 사람이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션을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이 자, 나오세요. 아빠 나오시고 엄마 나오시고요. 자, 클라이언트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는 어떤 표정으로 자신한테 그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는 때리는 사람. 그러면 아버님 여기 오셔갖고요. 자, 때리는 표정을 하면서 인상을 찌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엄마 항상 아빠한테 맞고 그래갖고요. 항상 무릎 꿇으면서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비는 그런 불쌍한 표정이 제 머릿속에는 있어요. 자, 어머니 나오시고요. 어머니는 아버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밑에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동생은 어떻게 할까요? 예, 동생은 아빠가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 뒤에 숨어갖고 이렇게 이제 달달 떨고 있는, 자, 동생분 나오셔갖고 엄마 뒤에 숨어서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세요. 자, 서로 간에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모션을 취했잖아요. 이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인식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가족 조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조각은요. 공간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몸을 이용해서 가족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탈삼각화. 서로 간에 가족 안에서는요. 서로 간에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서로 간에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갈등을 전혀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 하나를 끄집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완전히 이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가 있어요. 자,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으면 이 갈등을 서로 풀 생각을 안 하고 이때 이제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삼각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하고 엄마가 둘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지. 딸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엄마는 누구한테 화풀이를 할까요? 딸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하면서 아빠에 대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빠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딸이 엄마의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아빠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나중에는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런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깨야 된다는 거. 이걸 탈삼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아내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남편을 대신해서 딸이 자신의 편을 들 수 있도록, 그래서 딸을 끌어들이지 않고 당사자끼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서 딸이 부모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탈삼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에는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에서 개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단은요, 전문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만 가족 안에서의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가족 조합과 탈삼각화에 대한 기법들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과 그다음에 기관에 대해서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시설 평가 제도 몇 년마다 한다 그랬어요? 3년마다 한다 그랬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97년도에 만들어졌고 실제 시행은 언제부터? 1999년도부터 시행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시설 평가를 하는 이유는 조직 관리나 인사 관리, 프로그램 관리나 재정 관리 등 이런 전반적인 어떤 실천의 노력을 증대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설 평가를 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 기관들이 갖고 있는 운영에 대한 책임이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요. 바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분이죠. 또한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 목적은요, 바로 투명성과 그다음 서비스에 대한 질,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수준에 대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번 보시면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99년도부터 시행되었죠. 그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죠. 예. 그때는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바로 평가를 위탁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사회보장정보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이제 요번 2022년도에 바뀌게 돼요.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라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199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요번 2021년도, 2022년도 초까지는 바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2022년도 3월 25일부터 이제 또 그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이 바뀌었어요.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에서 바뀌었거든요. 자, 기수별로 보면 평가 시행 기관들이 이렇습니다. 1기, 2기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1999년도부터. 그리고 3기에서 6기까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7기는 바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번 2022년도 3월 25일부터는요. 바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에서 명칭이 바뀌면서 평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가치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 자, 에스피 앤더슨은요, 바로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서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자유는요, 소극적 자유보다는 적극적 자유를 더 가깝다. 적극적 자유,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니까 탈상품화에 대한 정도가 높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롤스. 자, 존 롤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1차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죠. 1차 원칙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적 자본들을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량이다 보니까 먼저 미리 전제 조건으로 무죄 배일 원초적인 입장에서 평등한 자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탈락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균 등과 최소 극대화 원칙을 제시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제 사회 정의론이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원초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 원초적인 입장 뭐예요? 첫 번째 원칙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평등한 자유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에밀 듀르켐은요,
바로 이제 그 연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기계적 연대가 있고 유기적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연대가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그 연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유기적 연대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유사성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지배적인 현대 그 연대를 의미한다. 자, 전통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연대는요, 기계적 연대이지 유기적 연대가 아닙니다. 네, 전통적인 사회는 기계적 연대가 되겠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정답, 니은이 정답이고요. 디귿은 옳지 않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밀 듀리켐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제 사회 분업이라는 것을 1893년도에 이제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사회에 대한 연대와 관련된 부분, 사회학자라고 한다면 크게 세 사람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에밀 듀리켐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죠. 예, 막스 베버. 그리고 세 번째는 칼 마르크스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주 정통적인 사회학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사회학, 사회, 집단, 집합, 공동체, 사회 연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에밀 듀리켐, 막스 베버. 막스 베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바로 관료제 이론 뭐 이런 거 할 때 막스 베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주의. 예. 이런 부분들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사회적 연대를 강조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에밀 듀리켐은요, 기계적 연대하고 유기적 연대 이렇게 두 가지의 연대 형태들이 있더라. 우선 첫 번째 기계적 연대는요, 분업의 수준이 낮고요, 소규모의 어떤 사회, 즉 전통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미분화나 동질성을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기계적 연대라고 한다면, 유기적 연대는요, 복합적인 분업, 즉 대규모 사회에서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질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유기적 연대가 되겠다. 자,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용어는요, 전문화된 어떤 그 제한된 수준이라기보다는요, 좀 더 진보된 수준과 그다음 관련돼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테니스가 얘기했던 게마인샤프트하고 게제샤프트 있었죠. 게마인샤프트 바로 뭐예요? 공동사회죠. 게제샤프트 이익사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기록. 자, 기록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록은요, 개입한 사례에 대해서 그 첫 단계에서부터 종결 단계까지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맞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과정과 그 다음에 목표 달성에 대한 여부, 성과를 남겨서 문서화시키는 것을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기록은요,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활동을 점검을 하고 교육시켜서 슈퍼비전의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기록은요, 사례관리, 의뢰, 그 다음에 전문직의 어떤 협조관계를 활성화시키는데 하나의 도구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어떤 관점에서 작성을 하고 클라이언트와 공유하지 않는다. 공유를 해야죠. 예, 공유하지 않는다. 여기 잘못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되겠다. 예. 기록은요, 사회복지사 관점에서 작성을 하지만 클라이언트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자, 그래서 기록은요, 클라이언트와 이제 유기적인 상호작용이나 협력을 통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바로 클라이언트와 공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자, 20번은요,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단순 무작위 표지 뭐예요? 확률 표지 방법이죠. 바로 이제 양적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확률 표지 방법에 비해서 층화 표집은요, 바로 표집에 대한 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죠.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는요, 층화 표집이 그 표집에 대한 오류를,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동질성 원리. 자, 동질성 원리에 입각해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상호 관찰자적인 그 기법이다. 상호 관찰자 기법 아니죠. 이게 잘못되었죠.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외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뭐죠? 외적 타당도는 바로 일반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요, 바로 서술된 인과관계가 그 연구에 대한 조건들을 넘어서서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정도를 바로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했죠. 내적 타당도는 뭐죠? 바로 인과관계를 묻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정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은요, 가능하지만
대상을 무작위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관찰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유사 실험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 예, 맞죠. 그렇죠? 유사 실험 설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독립 변수를 조작은 가능하고 대상에 대한 무작위를 할 수 없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2번, 바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한 부분인데요. 잘못되었던 내용들이죠. 자, 우선 이것을 동질성에 대한 원리에 입각해서 평가하는 방식, 동질성 같은 것을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식이 바로 반분법이 되겠죠. 자, 상호 관찰자 기법이라는 것은요, 2명 이상의 관찰자를 관찰 도구를 숙지를 시킨 다음에 각자 관찰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측정된 그 관찰에 대한 값을 두고 관찰자들 간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을 바로 상호 관찰자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관찰자들이 측정 값에 대한 편차가 적을수록 측정 도구에 대해서 신뢰도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상호 관찰자 기법하고 반분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고요. 동질성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반분법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도 4월 2일 날 시행되었던 국가직 보호직에 대한 바로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